37페이지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백사조가 나와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의가 나오는데요. 이 백사조는 폭리행위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폭리를 취했을 때 그것이 무효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는 폭리행위라고 해요. 니은번인데 그럼 이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다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뭐라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요건이 나와요. 일단 백사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교준 객관적 요건부터 나오는데 먼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백사조에 궁박 다음에 심표죠. 심표 경설 또는 무경험 요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다. 이렇게 백사조가 뭐하고 있는 거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백사조를 다시 한번 쓴 거란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궁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궁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려운 사정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이게 뭐예요? 궁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우리 판례는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경솔은 경솔이고요. 무경험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건데 이 무경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하는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법대를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요. 이런 제가 일반적 거래에서 경험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제가 시골 5일장에 가서 토끼를 한 마리 샀어요. 저는 토끼를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 사본 거예요. 이것이 무경험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무경험을 따지게 되면 저는 뭐예요? 무경험인 거죠. 그죠? 근데 토끼를 구입한다 이게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가 아닌 거예요? 무경험이 아닌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 거래에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니까 저는 한 번도 토끼를 구입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는 아닌 거죠? 무경험은 아닌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숙연하시지? 어려운 거 없는데.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 백사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판례는 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해요.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을 뭐 해가지고요?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데 이건 뭐 별 문제 아닌데 현저한 불균형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쉬워요. 근데 궁박이나 경설이나 무경험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대단히 입증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땅인데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 첨부하고 현재 시세가 5억이라는 것만 입증한다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기 대단히 뭐예요? 쉽잖아요. 근데 요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는 지금 5억짜리 2억에 팔았습니다. 이것만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려웠어요. 아니면 경솔했어요. 아니면 경험이 없었어요. 인민재판도 아니고 자비파라는 얘기죠. 제가요 판사님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이도 참 제가 똘똘 띨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띨띨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잘 나와요. 아무튼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따라서 요 104조는 법률 행위 한해서만 적용이 돼요. 법률행위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행위죠. 따라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계약과 단독행위만 그런 거예요. 따라서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뭐라고요? 법률행위. 또 저번 주에 한 거에 대해 의사표시 다시 한번.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계약과 단독행위. 그러면 104조는 뭐에 적용된다고요? 법률행위에 적용된다는 말은 계약에 적용되고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법원에 하는 경매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법원에서 하는 경매에다가 104조를 적용하면요. 다 무효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제 아파트를 이 거지 같은 놈들이 경매한대요. 궁박하죠. 그죠? 진짜 어렵잖아요. 하면서 아마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가 아닌가 싶어요? 사는 집이 뭐예요? 경매되는 게 아닌가 싶죠. 저번에 제가 그 심영래가 고액 체납자로 나왔더라고, 그죠? 세금 안 내가지고 나왔다고 막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그거 보면은 좀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망했죠. 망해가지고 살고 있던 집과 가지고 있던 건물이 다 뭐가 됐어요?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죠. 그거는 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매매대금을 받으니까 그 돈에서 뭐예요? 세금을 내면 되는데 자기가 망해가지고 그 집이 뭐가 됐어요? 경매가 되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근데 뭐는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니까 그럼 망해서 집은 다 경매되는데 본인은 뭐예요? 고액 체납자로 막 세금은 뭐죠? 계속 깔리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그지 같은 법이 다 있죠. 저는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한 번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인생이 쪽나요. 그죠?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완전히 인생이 아웃돼.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아웃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말하면 원래 세금이라는 게 소득에다 부과되는 거 아닌가, 그죠? 소득이 없으면 거두면 안 되고
그러면 소득이 마이너스면 국가가 보조해 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그냥 파산해가지고 경매되는데 거기까지 세금을 낸다는 건 저는 아무튼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다시 말하면 명백히 뭐 궁박하고요.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어때요? 싸요. 그래서 뭐도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공교롭게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기 때문에 다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매 제도는 뭐 할 수 없어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증여 같은 무상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증여는 항상 현저히 불균형이에요. 증여는 항상 폭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인 이유는 폭리를 취해서 무효인 거잖아요. 근데 증여는 항상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에요? 폭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제 조카한테 용돈 5만 원 줬어요. 지는 저한테 해주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어차피 뭐 어떨 수밖에 없는 계약이에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니까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증여를 뭐 할 수 없어요?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행을 했어요. 그럼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피해자, 당한 사람은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주관적 요건에서 복잡한 문제가 쭉 나오고 판례는 의미 없는 판례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 입증 책임, 우측의 효과까지 나오고요. 좀 하나만 추가할 것은 만약 이러한 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적용 범위까지 나와 있죠. 판례도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바라고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기억. 폭리 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맞을까요? 이용 의사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궁박한 상태를 뭘 해야 돼요? 이용까지 해야 되니까 기억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5.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려운 이유는 묻지 않죠. 디귿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궁박 어려운 사정은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죠?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 판례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판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왜 많냐면은 보험사고와 많이 관련돼 있어요. 보험사고와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을은
과부죠. 미망인인가요? 과부죠. 미망이란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안 죽은 사람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쫓아 죽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데 아직도 쫓아 죽지 않은 죄 많은 여자. 이게 뭐예요? 미망인이에요. 그죠? 절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과부. 과부라는 말은 뭐예요? 혼자란 뜻이니까 써도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아줌마 가보세요 그러면 이러지만 미망인이세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 나쁜 말인데 흐뭇해.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무식보다는 뭐냐면 아주 사회적 분위기가 거지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은 남녀평등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남녀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왠지 이 을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부라는 말보다는 미망인이 품이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을이 장례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육개장 그릇 막 세고 다니고 막 돈 세고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독한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막 괜히 뭐예요? 슬픈 척 해야 되고 그죠? 돈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사회적 분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보통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오는데 이분이 차마 보험회사 직원하고 돈 얘기를 못해.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누가 나서냐면 친정 오빠나 시동생과 같은 대리인이 나서가지고 합의 절충하는 경우가 대단히 뭐예요?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경솔이 없다, 경호용이 없다는 것은 합의란 친정 오빠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갑이 뒤져서 어려운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인 거니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누굴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따라서 궁박은 누굴요? 본인을. 그죠?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는 뭐죠? 친정 오빠,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솔직히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막 형식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여성보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의식 자체는 절대로 남녀 평등 아니에요. 제가 요거도 모를 것 같은데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남자분이에요. 남자부인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을 뽑을 때 부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뽑았다. 그러면 요거도 먹을까요? 안 얻어먹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예요? 여자분이에요. 미혼이어서 뭐죠? 상의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동네 오랜 친구이기도 한 뭐예요? 후배인 뭐죠? 어떤 아줌마하고 상의해서 뽑았대요. 요 바가지 얻어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이게 뭔가 좀 이게 뭐냐면 흥분하는 건 좋은데 뭔가 좀 본질이 좀 뭔가 좀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최순실 그 아줌마 뻔뻔하죠, 그죠? 뻔뻔한 아주 꼴보기에서 죽겠어. 그냥 확 나가 뒤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뭔가 이것도 또 하나의 남녀 불평등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솔직히. 좀 시각이 좀 자체가 조금 이상해. 예를 들어 가지고 물어봤던 동네 후배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훌륭한 석학이다. 그럼 요거도 먹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학벌도 따지지 말라며. 근데 뭐 알고 봤더니 고졸밖에 안 되더라. 뭐 중졸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색안경 아닌가요? 아무튼 남녀 평등 문제는 그러니까 예? 결과가요? 그래가지고 김기춘 실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모시기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러면 안 돼. 그만할게요. 그죠? 왜냐하면 이러면 제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처럼 되는데 저 박근혜 지지 안 해요. 저 절대로 이분 뭐예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지지하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저 혼나요. 근데 아무튼 저는 빨리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막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고 막 우리나라가 뭐 할 상황이에요? 망할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습이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조선 말, 구한 말이라 그러죠. 우리 그 나라가 망할 때의 조선하고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서 좀 껄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심각한데 우리가 조선 시대 때 공잘 맹잘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 양반들은 뭐 실전적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공잘 맹잘 하다가 우리나라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 아니에요. 이 공잘 맹잘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영어 공부예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 때는 어디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해야 됐던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성리학 이런 거 학문적인 연구 안 했어요. 오로지 뭐 중국어 공부했어요. 그래서 온 지배 계층이 뭐만 공부하다가요? 중국어만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변해가지고 뭐요? 유럽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응 못하고 우리가 망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만 해요? 맨날 영어 공부만 하죠. 우리나라가 뭐만 해요? 영어 공부만 하잖아. 이게 꼭 조선시대 때 공잘 맹자랑 똑같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국이 주름 잡고 있던 헤게모니가 이제 지금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으로.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 세계 중심의 헤게모니가 넘어갈 때 우리가 망했거든. 왜냐하면 맨날 공잘 맹잘 영어 공부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노벨상을 못 받아요? 맨날 영어 공부하니까 못 받지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계공학과 가가지고 기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어 공부. 화학공학과 가서 화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어 공부. 천문학과 가가지고 천문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 이러고 있는 나라가 무슨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막 어떤 그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미국이 뭔가 지금 뭐예요? 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화가 있고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태인데 대통령을 좀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뭐예요? 오늘 나라가 뭐죠? 스톱돼 있는 상태니까 제발 좀 빨리 좀 물러나고 새로운 뭐죠?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누군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뽑아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얘기 나왔죠? 아무튼 궁박은 뭐예요? 본인. 경설무고는 뭐예요? 대리. 남녀 평등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볼까요? 1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현저한 불균이 존재하죠. 그래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진 않아요? 추정되지는 않으니까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따라 답은 리을에서 3번이 답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정도만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어도 문제를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맞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자세하게 잡다기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뭐예요? 이해와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만 확실하게 뭐죠? 내 거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법률행위 해석이죠. 자, 법률행 해석해서 서설 나오고 의의가 나와요. 자, 의의는 법률행 해석이라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왜냐하면 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하는 것은 왜 해석하는 거냐면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확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효과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의사표시를 알아야 되니까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인 거예요. 자, 이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해요.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는데 의사 표시가 일치되어 있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인 거예요. 예를 들는데 이 예는 제가 한 가지 예만 든단 말이죠. 갑이 의사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확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자, 해석하는데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 포유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을이 들은 것만 뭐예요? 따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란 얘기예요? 규범적 해석이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집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표의자 입장이라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의 의사, 조금 정확히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죠? 계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데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뭐가 원칙일까요? 규범적이겠죠. 만약 우리가 거래할 때 그놈의 속마음까지 고려해서 거래해야 된다면 뭐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뭐가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해요. 왜요?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예요. 자, 우리가 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냐면 잘못 말한 표의자보다는 똑바로 들은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 해석을 언제 하냐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상대방이 이미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예외라는 말은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집 판다고 하는 거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무엇을요? 계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가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그러면서 상대방 입장에 해석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말이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뭐가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것이고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뭐가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니까요. 그러면 좌측 하단에 2번 해석의 대상에서 판례가 나와요.
해석의 대상의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죠? 어딘지 찾으셨죠? 그죠?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표시행위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죠. 것이므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해석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무슨 판례냐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판례. 무슨 말 이해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률의 해석은 뭐가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말 없으면,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말이지만 앞에 전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심적 효과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X다.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그 다음 3번. 법률행 해석은 법률 문제다. 결론만 기억하세요. 내용 읽지 마세요. 그죠? 끄시고. 우측에 해석 방법에서 뭐부터 나옵니까? 자연적 해석부터 나와요. 1번 의의고요. 2번 자연적 해석에 적용이 돼 옆에다가 예외 이렇게 적어야 되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예요. 그럼 언제냐? 기억.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서 뭐가 나와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좀 봐야 돼. 자, 이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뭘 팔고 싶어요?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아이고, 집을 팔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을이 갑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해보자고요. 원칙에 따라서 무슨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은 뭐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고요. 따라서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착오예요.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따로 배울 텐데, 착오란 뭐냐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 중요한 건데,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왜 그럴까요? 자연적 해석을 해볼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건 뭐로 바뀌어요? 계집. 을은 뭐 사고 했다고 했어요? 집. 계집 팔겠다고 한 사람에게 뭘 산다고요? 집을 산다고 했다면 이거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계집 살래? 그랬더니 응, 집 살게 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됐죠?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습니까? 집. 근데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게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 을이 뭘 사겠다고 했어요? 계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따라 이것을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슨 해석을 했어요?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공부할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면 쫓아오세요. 쫓아오다가 순간적으로 회의감을 들지. 아이씨, 뭐 저런 걸 해야 돼. 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듣고 말어. 그러면 이거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연습전 한번 펴보시고 한 번만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나 하고 딱 느낌을 캐치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무작정 뭐만 보세요? 책만 봐. 책만 봤더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막 외우기 시작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 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논리를 집에 가서 한번 어떻게 해요? 연습장 피고 꼭 한번 어떻게 해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해보시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시험 볼 때까지 몇 번이나 할까요? 대충 한 20번은 더 할 거예요. 20번은 더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 10번쯤 되면 표정이 이래. 뭐야? 또 그 소리 막 이런 표정.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고소리라고 인상 쓰시면서 문제 못 맞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아니까 좀 짜증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해봐서 이런 거야. 본인이 꼭 어떻게 한 번만 해보시고 이게 이 논리구나 하고 딱 받아들이면 되시고 뭔가를 외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까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죠? 자, 그럼 교재 볼게요. 니은번 오표시 무해 원칙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판례를 보자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읽어볼게요. 자,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매매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팔고 싶은 땅은 갑토지인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을토지로 성립됐느냐 아니면 갑토지로 성립됐느냐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법률의 해석을 해야죠.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매매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연적이죠. 왜요? 모두라는 말 속에서 요 매매 대상이 갑토지가 아니라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물 쌍방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는 규범적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적 해석 사례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자, 착오라는 말이 나왔더라도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오는 어디 갔어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이라고요? 자연적 해석 사례잖아요. 따라서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사례를 들으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착오는 항상 무슨 해석을요? 규범적 해석을 전전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보자고요. 지금 갑토지를 팔고 싶으면서 을토지를 팔겠다라고 계약서에 뭐요? 썼어요. 근데 쌍방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니까 갑토지니까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니까 뭐요? 말소하고
서로께 무엇을 등기해 줘야 돼요? 갑토지를 등기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이니까. 그래서 이 판례는 앞에 이미 결론이 났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라는 말 속에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거죠. 계속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이 아닌 을토지로 표시한 경우 갑토지에 관한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매도인과 매수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왜 갑토지에 대한 의사가 합치게 된 거예요? 자연적 해석과 그런 거죠. 합치된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토지 간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일 을토지 간에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어떻게 무효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문제가 나와요. 갑은 을 소유 엑스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다죠.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어요. 그러면 합의는 쌍방이 뭐에 대해서 엑스토지에 대해서 한 거죠. 그럼 이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어요. 자, 옳은 걸 찾는데 일단 합의된 대로 뭐에 대해서요? X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거죠.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Y토지가 아니니까. 그죠? 1번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이죠. 그죠? 답이 잘못된 거 그죠? 정답은 뭐예요? 2번이 아니라 뭐예요? 1번. 수정하시고. 2번은 아니죠. 그죠? 그다음 3번.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4번. Y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왜 3번과 4번 다 X예요?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은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3번과 4번은 뭐죠? X고 5번도 물론 뭐죠? X입니다. 이게 아마 정답이 2번으로 된 거는 아마 편집 과정에서 뭐 오타가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죠. 1번 의 나와 있고 2번 규범적 해석에 적용해서 원칙이 나오고 예외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예외가 뭐예요? 자연적.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하단에 니은번 예외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슨 해석을 하는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 이거 중복해서 나온 얘기죠. 원칙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 니은번 예외가 뭐라고요? 자연적 해석이죠. 다시 한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하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연적 해석은 또 나와 있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규범적 해석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례로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5번 판례. 5번 판례. 5번 판례. 나머지 것들은 그냥 숙지할 사항인데 좀 5번 판례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갑이 을이라는 친구에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어느 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친구야 나 망했어 그런단 말이죠. 갑이 뭐라 그러세요? 환장하겠죠 그죠? 자식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망했는데 내가 돈 모아보니까 2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거든. 2천만 원 받고 떨어지려면 받고 안 받으면 하나도 안 줘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갑이 알아봤더니 그 녀석이 진짜 망한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2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이놈이 돈 벌면 부자 되면 추가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지금 좋다는 의미에서 뭘 했냐면 총완결이라는 영수증을 발행해 줬는데 얼마 줬는데요? 2천만 원만 갚았는데 지금 의사가 어떻습니까? 이놈이 나중에 부자가 되면 꼭 받아내야지. 속으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할 마음이 없어요? 면제할 마음이 없죠.
그죠? 근데 표시는 알았다. 내 3천만 원 표시할게. 포기할까고 어떻게 해요? 면제했죠. 그죠?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버릇이 된 거죠. 그죠? 근데 며칠 있다 이 그지 같은 놈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이랬을 때 부자가 됐을 때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속마음대로라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겠죠. 표시된 데라면 3천만 원 못 받겠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별말 없으면 표시된 대로 돈 못 받는다는 판례. 읽어볼게요. 5번. 더 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한 경우 더 받을 금액은 탕감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무슨 해석 결과인 거예요? 규범적 해석 결과고 따라서 표시된 대로 추가된 도금을 뭐예요? 못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법률 해석하고 특별히 관련은 없는 것들인데 하나씩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거예요. 첫째, 규제는 없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기억해 둘 것들이겠죠. 이 자세한 내용은 뭐예요?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교재에 있는 판례입니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 이런 얘기. 우리가 권리금은 원래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세종시에서 뿅간다 치킨집이 잘 된다 그러면 뿅간다 치킨집 가가지고 넘겨주십시오. 누구한테 권리금 주는 거예요? 세입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받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종시가 장점이 뭐냐면 상가가 빈대가 많죠. 그 말은 뭐예요? 권리금 안 줘도 되는 거야. 왜? 세입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권리금은 임대인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뭐예요? 세입자가 받는 돈이니까 임대인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권리금이 그런 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임대한 그 상가에 권리금이 붙으면 분쟁이 생기고요. 세가 안 나가. 그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 받아야 되는데 권리금 1억 달래. 뻗팅기면 이 세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약을 많이 하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계약을 많이 해요.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말은 권리금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권리금을 인정함이란 말이 뭐예요? 권리금을 받아도 좋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권리금의 수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권리금을 임대인이 돌려주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죠? 권리금을 인정함이란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권리금을 어떻게 해요?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법적 구속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빌리면서 이달 말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달 말일까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달 말일까지 변자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왜요? 최선만 다하면 돼.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교재 나와 있는 판례. 그래서 만약에 계약 문구에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된다. 말 그대로 뭐예요? 최선만 다하고 최대한 노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요, 이런 거를 누가 많이 이용해 처먹어요? 교재 나와 있는 판례인데 재벌 회사들이 노조하고 계약할 때 이런 걸 많이 처먹어요. 어떻게 해요? 구속된 근로자를 석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라고 써주면 노력만 하면 되죠. 안 석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라이가 정부가 배웠어. 정부가. 그래가지고 그 일본 애들하고 합의를 할 때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써줬어요. 이 바보들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 바보야, 너 법도 모르냐? 노력한다는 말은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한다는 말이라니까 안 해줘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법이.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어떻게 지금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녀상 뭐 해결에 대하여 최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한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은 뭐라 그래요? 자, 빨리 이거 철거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식 너 법도 모르는 자식아. 노력한다는 말은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해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니까 우리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 또라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법이고 외교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돈을 빌리고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하면 안 갚아도 되지만 그 인간하고는 다시 못 만나죠. 그죠? 친구한테 돈 빌리면서 이달 말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써주면 그 친구한테 어떻게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친구와 저는 완전히 뭐예요? 적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외교 행위를 해놓고 무엇을 들먹거려요? 법을 들먹거리면서 해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당하는 일본 애들은 속된 말로 뭐예요? 야마가 도는 거예요, 진짜 야마가. 사기 친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협상을 하는지 전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일본 애들 꼴보기 싫지만은 명백히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써줬어. 써주고 나서 뭐예요? 노력한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집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와서 유신 깨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가 외교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뭐예요? 혼란을 빚은 거죠. 그죠? 혼란을.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검사가 우리나라 망쳤다고.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 누가요? 법조인들이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 써줘봤자 별 의미 없는 거야. 써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 거죠. 그죠? 일본 애들을 야마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입니다. 자, 보충적 해석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규범적 해석을 했어요.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한 후에도 아직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보충적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말 그대로 보충,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보충적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방법과 규범적 해석 방법을 통하여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된 후에 무슨 말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해석 방법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간극, 흠결이 있는 경우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 의사를 보여 보충하는 해석 방법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넘겨보시면 보충적 해석해가지고 판례가 나오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큰 의미는 없고요. 좀 쉬었다가 해석 기준을 볼 거예요. 기준을 볼 건데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 그죠? 지우지 마시고 또 쓸 겁니다.